오늘이 이제 그 현대사회 발전 들어갈 차례인데, 현대사회 하려면 결국 우리가 이 현대사회가 우리 한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세계 정세를 좀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 정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알겠죠? 직접 수험생 여러분들은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세계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하지 않은 경우는 되게 이제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고 말고, 그 다음에는 전혀 세계사를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까마득하게 배운 지가 오래됐다든지, 아예 또 뭔 소린지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왜 한국사 시간에 세계사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세계사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내용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또 견고하게 구조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세계사 속에서 우리 한국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세계사적 백그라운드가 약한 사람들은 요 내용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그 근현대사 처음 들어가면서 제 그 1차 세계대전, 그죠? 제국주의 간의 충돌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자, 1870년 유럽에서 독일이 통일하게 되고 이탈리아가 통일하게 되고 이러면서 민족주의가 한껏 고조되죠? 이 고조된 민족주의와 함께 독점 자본이 민족주의가 왜곡돼서 나쁜 왜곡주의, 그 나쁜 민족주의, 그러니까 배타적 민족주의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배타적 민족주의와 독점 자본이 결합된,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득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자본주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도 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침략적 경향을 뭐라고?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란 뭐냐? 결국 이 제국주의는, 그죠? 이 제국주의는 그런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서로 결합된 그런 침략적 경향을 제국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삼국 동맹, 또 삼국 협상, 이런 유럽에서 충돌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발칸반도에서, 그죠?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를 암살하는 바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결국 1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식민지 쟁탈전으로부터,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부터 출발했는데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그랬어요. 결국 뭐냐? 자본주의가 차례대로 한번 해볼까요? 옛날 16, 18세기에, 그죠? 16, 18세기 절대왕정 하에서는 상업자본주의가 발달.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산업자본주의가 완성. 이때가 자본주의가 완성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자본주의의 속성은 점점점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완성된 자본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제 독점 자본주의로, 금융 자본주의로, 그죠? 아주 그 찬란한 주식시장이나 또는 뭐 보험이나, 그죠? 은행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을 우리가 독점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벌식의 그런 경향, M&A라든지, 그죠? 여러 기업들이 서로 합병하고 카르스트 또는 카르텔, 그죠? 카르텔, 트러스트, 신디케이트 이런 현상에 의해서 점점점 이렇게 문어발식 경영을 해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독점 자본주의가 어때요? 이제 결국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대전 결과 결국은 생산은 엄청나게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쟁 물자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더더군다나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생겨남으로써 우리는 자급자족할 거야,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알아서 쓸 거야, 이렇게 계획 경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시장 판로를 찾지 못하고 생산만 과잉된 상태에서 결국 뭘 맞게 돼요? 세계 경제 공황이라는 아주 큰 자본주의 무덤이죠. 우리는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무서웁니다. 공황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막 G20 회의 해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해서 유럽 그 경제 위기를 살리자, 미국발 금융 위기를 어떻게 살려보자, 이렇게 각 나라들이 서로 협조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가져오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미 우리 인류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공황에 대한 아주 커다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런 세계 경제 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결국 뭐냐? 미국이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나름대로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여러분 수정 자본주의 체제 알죠? 야, 이 자본주의가 말이야 그냥 자유경쟁 체제로 내맡겨 두니까, 시장한테 시장 원리에 내맡겨 두니까 결국 멋대로 가가지고 마구마구 돈을 벌려는 그런 그 탐욕이 결국은 공황이라는, 알겠어요? 파멸로 상태로 오더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경제적 약자들 좀 보호하자.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죠? 또 뭐 복지서를 만들고, 이렇게 되게 경제에 대해서 완전 자유방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섭을 하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서 도입된 수정자본주의 이론, 즉 유효수요 이론을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결국은 뭐냐, 실업자를 구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입하고 도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 경제 요소인 계획경제 요소를 가미한 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가 메스를 가해서, 수수를 가해서 수정자본주의로 가더라. 알겠죠? 이렇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정자본주의로 또 변환을 시키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블록경제. 자신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갖고 있던 여러 식민지 나라들이 있었죠. 이 식민지한테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공황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피해를. 그래서 달러 블록, 파운드 블록, 프랑 블록, 이렇게 블록 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름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1차 대전 때 패전해서 왕창 패전국으로서 전범 국가로서 피해 보상을 왕창 떠맡았던 독일 같은 경우, 또 모든 식민지를 다 잃었죠. 그래서 완전 알거지가 됐던 독일 아닙니까? 그 독일이라든지 1차 대전에서 승전국이었지만 아직 자본주의가 후진적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이제 대만과 우리 대한민국 이 두 개밖에 식민지가 없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탈리아도 1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잽싸게 독오이 삼국동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삼국협상 쪽으로 가담해서 결국은 전승국이 되긴 했지만, 이탈리아도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점이나 또 식민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승전국이었지만 식민지가 에티오피아라든지 또는 소말리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제일 가난한 이 두 나라가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경제적 어려움인 세계 경제 공황을 타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나라,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안 되겠다. 우리가 살고 봐야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나라의 경제 현실이 어려운데 어떠거냐?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각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자.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대신에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게 일당 독재 정치를 합니다. 일당 전제 정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은 나치즘, 또 이탈리아는 파시즘, 그죠?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 우리가 이제 이것들 다 묶어서 파쇼 체제 또는 파시즘 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전제 정치, 그죠? 전체주의로 갑니다. 전체주의.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으면 되게 공산주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야.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반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킨 바탕에서 전체를 지향하는, 알겠어요? 독재를 지향하는 이런 독재국가인 전체주의가 민주주의 반대 개념입니다. 대립된 개념이죠. 결국은 뭐냐? 이 세력과 극우 자본주의로 무장한 누구라고요? 독일, 또 이탈리아, 일본, 이런 전체주의와, 그죠? 그리고 수정 자본주의 진영 간에 전쟁이 붙습니다. 왜? 이들이 세계의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 안 그래? 독일이 이제 먼저 폴란드를 침공하고, 이미 일본은 어때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드디어 1939년에 이탈리아, 일본, 독일 세 나라가 삼국 방공연맹을 맺음으로써 결국은 세 나라가 서로 추축국이 형성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세계대전을 뛰어들고, 결국 일본도 1941년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게 되죠.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그래서 세계대전의 전쟁이 이제 터집니다. 인류 초유의 참화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좀 복잡하지만 잘 봐두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소련이 뒤늦게 참전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세요. 소련은 이미 1차 대전 중에, 그러니까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개되는데, 그 1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그쯤에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 안 그래?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볼셰비키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러시아가 이제 사회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련이라고 하죠. 소련. 그래서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로서 소련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대전 이전에 보세요.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가지 않고 사회주의로 전환해버린 이 소련은 경제공황의 여파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황을 피해갑니다. 공황은 자본주의한테 떨어진 폭격이지 사회주의인 소련은 경제공황의 여파를 타지 않아요. 왜? 못 살아도 자급자족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을 다 내고 나름대로 계획경제를 추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소련의 세력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 소련의 세력이 커져서 하나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동구권이 형성되고 2차 대전 때 누가요? 미국이, 그죠?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결국은 국제연합을 창설하는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게 되고 결국 또 미국이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그 주축 세력이 됩니다. 이래서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진영, 서구권과 동구권의 대립, 이 대립을 뭐라고? 더 콜드워, 냉전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 냉전은 두 진영이 서로 붙어서 마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특히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꼬나보고 서로 대치 중이고 아주 그 입에 침이 마르는, 알겠어요? 그런 상태를 지속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뭐냐? 1969년 이후에 1970년대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 중국이 그 당시 중공이었죠.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 그보다 먼저 핑퐁 외교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대탕트 무드로 평화 공존의 무드로 점점 와서 올바른 세계가 다극화 사회가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소의 대립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드디어 1945년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일본에게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빛이 번쩍 하는 순간 20초 사이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알겠죠? 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도시가 그냥 폭삭 날아가 버리는 그런 대참화를 겪은 것이 이때 처음입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또 일본이 아직도 항복을 안 해. 그래서 결국 어때요?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또 폭탄을 던져요. 그때까지 이제 동양에서, 그죠?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결국은 두세 달 뒤에 참전하기로 이미 얄타 회담에서 약속한 소련이 참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뭐냐? 일본이 완전히 패전하게 될 기색이 역력하니까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던진 그때 바로 소련이 또 참전을 선언해요. 알겠죠? 그래서 소련이 우리 한반도 쪽으로 물밀듯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일본군을 물리치면서. 알겠어요?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앞서 봤다시피 초강대국 두 나라가 등장하죠. 서방 진영은 자본주의 진영인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그죠? 미국이 주축이 됐었고 그다음에 동방 진영은 소련이 공산주의 세력의 대표로서 이렇게 미소가 서로 대립하는 무슨 체제라고? 더 콜드워, 냉전 체제가 확산되게 되더라. 알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해방이 되었지만 이런 냉전 체제와 함께 국제 질서가 이렇게 냉전 체제로 미소 대립이라는 냉전 체제로 가면서 또 한국 안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그죠? 좌익과 우익의 뭐가 생겼어? 갈등이 생겼어. 이 좌우의 이 갈등이 결국은 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밖으로는 냉전 체제에 의해서 안으로는 우리 민족의 분열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 이후에 어떻습니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즉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 간에 치열한 갈등이 있게 되죠. 독립운동 노선과 방향을 놓고도 이미 갈등이 심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갈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고 또 그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전 분열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남북 분단으로 갑니다. 혹자는 이제 남북 분단이 결국 미소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다. 결국 해방 전국에 38선 이남에 미군이 진주하고 38선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라는 아픔을 맞게 했다고 하는데 자칫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외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에 빠지기 쉬워요. 결국 뭐냐? 이렇게 우리의 분단은, 우리의 현실은 누구 때문에? 외부 영향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주체적인 우리의 역량이 미흡해서, 그죠? 서로 이념적인 지향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이념적인 지향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이 또 외부의 냉전 체제가 결국 우리를 분단으로 만들었고 이 분단이 뭐예요? 불행한 것은 현재까지 지속돼서 이 현재까지 지속된 이 분단이 항상 우리한테 마치 우리 뱃속에 말이죠.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늘 불편합니다. 우선 당장 먹고 살기는 해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자고 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뱃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제나 불안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분단이라는 현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심리적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를 겁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핵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뭐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예, 맨날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민족끼리 총질을 해대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각한 이념 대립에 빠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오늘날 세계적인 모순이 가장 심화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자본주의 모순과 사회주의 모순, 이 모든 모순이 한꺼번에 집약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 이런 이념 대립뿐만이 아니야. 각각의 체제 안에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북한이라는 체제가 말이에요.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인민들, 쟤네들이 말하는 인민들, 이 인민들이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탈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건너서 북으로 가고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그 9명인가가 도망가다가 라오스에서 다시 북송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만나기도 하고 그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미 그 80년대에도 말이죠. 의사 일가족이 알겠어요? 의사 일가족이 북한을 탈출해서 일본 스루가항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온 경우도 계속 북한이라는 그 체제를 견디지 못해서 그곳을 엑소더스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한반도가 지금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그럼 남한은 살만합니까?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살만합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는 남한은 입시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길거리 나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이 아니라 이 나쁜 교육 때문에 알겠어요? 이 교육 나쁜 폐단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교육받아봐야 희망이 없다라고 교육 이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유학을 떠나보내고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배고파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나 교육받기 힘들고 차별받기 힘들고 알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으로 떠난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또 생각해 보세요. 세습되는 체제다. 북한 정권이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가 세습하는 이런 그야말로 공산주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습의 그런 고리를 아주 그 기형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공산주의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야. 남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교회 목사들이 그 자식한테 그 손자한테 세습을 시켜줍니까? 마찬가지야. 기업들이 말이에요. 전체 그 지분의 전체 주식 지분의 2%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지분 가지고 삼성이라는 대그룹을 휘두르는 이건희 일가는 도대체 뭡니까? 그죠? 이런 기형적인 체제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모순대로 또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모순대로 북한에서 남한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으니 결국 지배층들의 그런 모순된 체제 때문에 그 밑에 살고 있는 민중들은 서민들은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 것이냐 이거야. 그래서 이 거대한 모순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 자라는 미래 세대들에게까지도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실천 가능한 가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야 통일이란 거대한 담론을 위해서 한번 우리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한 것보다는 우선 실천 가능한 야 북한에 개성공단 그거 해놓은 거잖아. 왜 그거 멀쩡한 거 없애버려? 다시 그거 살리자 이거야. 금강산 왔다 갔다 해. 아니 걔들 돈 좀 줘서 좀 잘 살게 만들어. 잘 살게 만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나라하고 가난한 동생하고 잘 사는 형하고 만나려면은 어느 정도 사는 정도가 비슷비슷해야 만나지. 아니 저쪽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만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주기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세종대왕을 모욕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특출난 점이 뭐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에서도 배웠지만은 일본이라든지 그죠? 대마도라든지 또는 뭡니까?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난 뒤에도 어때? 거기를 가서 정벌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어때요? 다시 혜택을 줍니다. 야, 우리가 너네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이거 먹고 떨어져면서 물자를 주기도 하고 교역을 허락해 주기도 하고 세견선을 보내고 세사미두를 보내고 우리가 비료를 보내고 옥수수를 보내고 솥대를 보내고 알겠어요?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주고 개성공단을 열어주고 경의선 철로를 놔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런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외교의 가장 좋은 외교란 뭐냐? 때리고 달래고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주도권을 잡고 말이에요. 예, 때리고 달리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반도라는 우리 당면 문제를 놓고 외교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냥 남한을 상대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까다롭게 얽힌 아주 복잡하게 얽힌 그죠? 그 고르기우스 매듭처럼 풀기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모든 매듭이란 얽혔을 때처럼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맛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우리 민족 문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모든 모순들 이런 것들을 우리 당대에 전부 다 해결하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통일된 그리고 그 삶의 생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또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늘 그 끊이지 않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분위기가 다 진도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마구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보실까요? 자, 이렇게 분단이 됐습니다. 자, 다시 세계 체제를 좀 더 보는 거예요. 냉전 체제의 전개가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어떻게 됐냐? 한반도가 이제 1945년 8월달 해방된 이후로 역시 분할 점령됐습니다. 알겠죠? 그 소련이 말이에요. 예상외로 빨리 진격합니다. 알겠죠? 얄타 회담 때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참전한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가사키에까지 원자폭탄을 던지고 나자 일본의 패색이 완전히 짙어지자 그냥 소련이 참전해서 그러고 나니까 어때? 그러고 나니까 그냥 소련은 파죽지처럼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오키나와에 머물고 있는 그 미 24군단은 아직 한반도에 올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소련이 저렇게 예상외로 빨리 내려올 줄은 몰랐어. 그래서 허겁지겁 뭘 제안합니까? 야야, 너네 갑자기 이렇게 빨리 내려오지 마. 우리가 38선을 긋자. 38도선을 경계해가지고 그 북쪽까지만 알아. 남쪽은 우리가 맡을 테니까 일본군은 무장 해제를. 이렇게 해서 미군이 먼저 제안해가지고 38도선이라는 이 민족 분단의 씨앗이 되는 선을 제안하는 거야. 그때 미군은 소련이 한반도를 다 차지할까봐 믿져야 본전이라고 38선을 제안했는데 소련이 의외로 쉽게 그걸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 쉽게 성사될 줄 몰랐다면서 거저먹기로 말이에요. 9월 달 가서야 비로소 미군이 그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9월 6일에 인천으로 들어오고 9월 8일 날인가 서울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거의 한 달이나 늦게 이렇게 소련에 비해서 늦게 들어오는데 결국 뭐냐? 이렇게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결국 남북이 한반도가 분할 점령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그죠? 자, 그러던 사이에 이제 1949년, 48년 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그렇습니다. 냉전이 더 심화되면서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에 알겠어요? 대치 국면이 점점 심화되는 거야. 드디어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1949년 10월 달에 장제스 정부를 50만 장제스 군대를 어디로 몰아내요? 대만으로 몰아내요. 알겠죠? 이때 이제 중국에서 마오쩌둥 군대랑 함께 싸웠던 것이 바로 우리 조선 뭐예요?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었던 그죠? 조선 독립동맹 소속의 조선의용군이죠. 이 조선의용군이 마오쩌둥이 만든 팔로군과 함께 손을 잡고 누구랑 싸워? 바로 이 국민당 정부, 장제스 정부랑 싸웁니다. 이 장제스 정부는 김구를 도왔던 한국 강복군을 도왔던 우파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은 누구랑? 공산주의 정부라고 볼 수 있는 마오쩌둥 정부를 도와서 결국은 우파 정부인 장제스를 완전히 중국에서 몰아내고 중국 공산당 우리가 애들을 줄여서 중공이라고 하잖아. 마오쩌둥 정부가 들어서고 중국의 정통 정부였던 중국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대만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이제 이게 대만을 알기를 지금도 이제 중국이 대만 알기를 유엔에서마저 축출돼 버렸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완전히 고립됐었죠. 이 대만 알기를 그냥 발톱꿈치 때만큼도 안 알지만은 결국 중국은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거의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야. 대만 사람들이 말이에요. 중국 본토에다 마음대로 투자를 하게 되고 마음대로 왕래를 하고 마음대로 송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다르더라도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 그 이념을 녹아내리고 그죠? 민족 간에 이렇게 분단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그 문제가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또 문화적으로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한민족 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알겠어요? 자, 정작 그 중국과 협조했던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 애들이 연안파입니까? 연안파가 들어와서 예, 소련으로 갔던 김일성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허가이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와 또 김일성 중심으로 갑산파, 그리고 김도웅 중심으로 연안파, 이 세 세력이 예, 북한 정권의 핵심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때요? 전부 다 김일성 갑산파한테 다 제거당하죠. 그래 안 그래? 예, 남쪽에서 넘어간 남노당파 박헌영 세력까지도 다 제거당합니다. 알겠어요? 자, 너무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냉전 체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우리가 나토라고 합니다. 나토. 그죠? 이 나토에 대항해서 소련 중심의 동구권의 그 조약기구가 있었으니 종권 상호방위조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WTO라고 그래요. 요즘 이제 우리가 WTO는 그 국제무역기구를 WTO라고 하는데 그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죠? 근데 옛날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WTO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토와 WTO의 대립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고, 자, 이거 보세요. 원래 냉전이란 열전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냥 전쟁이 불붙으면 열전이죠. 쿵닥쿵닥 쏘고 말이야 대포 쏴대고 폭탄 떨어뜨리고 이러면 열전인데, 냉전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서로 간첩 보내고 서로 이렇게 봉쇄하고, 알겠어요? 서로 그 견제하고, 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죽여버렸다 막 으리렁거리고 국제에서 막 험악하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정작 주먹이 투삭삭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냉전 체제로 이렇게 꼬나보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투삭삭한 나라가 어디야?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 두 진영,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리전을 한반도에서 치른 셈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UN 16개국이 예, 남한을 도와서, 남한을 원조해서 미국과 함께 붙어서 싸웠고, 북쪽은 어때? 사회주의 국가가 다 오지는 않았어요. 소련과 중공군이 참전해서 결국은 이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결국 20몇 개 나라가 이렇게 치콩받콩 싸웠으니 전 세계 전사상, 그러니까 옛날 고대 뭐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는 뭐 아테네가 폴리스가 뭐 1000여 개가 넘으니까 그때 전쟁에 참여한 국가 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전이 개전된 이후로 한 나라를 모델로 해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붙어서 전쟁을 한 게 바로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이 아닌가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냉전 중에 열전으로 비화됐었고요. 그 다음 이제 쿠바가 한번 붙으려고 했었는데,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소련에서 미사일을 운반하는 이제 항공모함이 결국 쿠바까지 왔다가, 쿠바에 미사일 기지가 오면은 결국 쿠바하고 이제 미국은 바로 코앞에 쿠바가 있잖아.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놓고 미국을 직격탄으로 소련이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되면은 결국은 다시 세계 대전으로 치달을 3차 대전이 터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은 후르시초프가 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후르시초프하고 미국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하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쿠바 얘기를 간신히 넘겼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결국은 1965년부터 73년까지 결국 이 미국이 또 베트남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우리 한국도 결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미국을 따라서 베트남에 가서 전쟁, 이 젊은이들이 많은 핏값을 치렀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세계사의 모순, 냉전이라는, 그러니까 좌와 우의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이런 극한 대립 속에서 그 대리전을 치른 나라가 바로 베트남과 한국이었는데, 한국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런 냉전체제는 1963년 후르시초프의 평화 공존을 표방하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점차 누그러뜨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1969년 결국 닉슨이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주한미군을 베트남 군대를 철수했죠. 주한미군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핑퐁 외교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의 유엔 가입이 허용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드디어 베트남을 철수함으로써 1970년대 완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데땅트라고 합니다. 데땅트. 프랑스어로 긴장 완화를 말하죠. 긴장이, 팽팽한 긴장 상태가 이완됐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고무줄이 쫙 당겨 있다가 탁 놓여진 겁니다. 긴장이 깨졌어요, 이제. 알겠죠? 자, 그리고 1980년대 드디어 이제 소련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결국 소련의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이 결국 해체되게 되고, 1989년 몰타 회담에서 부시가 두 번 대통령인데 한 번은 아버지 부시였잖아. 이 아버지 부시하고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만나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동안 지속되었던 또 뭡니까? 트루만 독트린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냉전 체제를 끝내자. 이렇게 해서 1989년 지중해 몰타 선상에서 몰타 회담이 열림으로써 냉전 체제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한 회담이 바로 몰타 회담입니다. 그 이듬해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결국은 독일이 통일되고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소련의 해체와 함께 그죠? 루마니아, 폴란드, 알겠어요? 이런 그 주변 국가들이 거의가 다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결국은 뭐냐? 예, 냉전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달려갑니까? 다극화 체제로 갑니다. 다극화 체제. 특히 1960년대 이후 1968년이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우리가 이제 1968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68혁명이라고 그래요. 68혁명. 68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68혁명은 예, 그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소련 안에서도 기존의 이념 대립에 입각한 그러니까 치열한 냉전 체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빗발치듯 일어나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그렇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의 봄, 그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런 자유화 운동, 체코의 자유화 운동, 이런 자유화 운동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해요? 사회주의 진영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사회주의. 그동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이념 논리로 대립하고 있던 그 이념 대립의 한쪽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진영만 이렇게 자유화 운동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역시 자유주의 진영인 미국에서도 야 그놈의 전쟁 뭐 하려고 하냐, 전쟁 좀 그만해라, 핵무기 개발 좀 그만해라, 이렇게 반전 반핵 시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자유나 인간의 인권을 너무나 간섭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그 유명한 영국의 그룹 사운드 누구예요? 비틀즈가 레디비를 부른 거야. 냅둬 이거 아니야. 레디비가 우리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자연주의, 알겠어요? 그래서 예, 반핵 반전 시위가 잇따르게 되고 히피 문화가 등장하게 되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념에 대한 하나의 반란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68년 60년대 후반이 되면 이렇게 예, 사회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 이 둘 다 결국 뭐냐? 그동안 팽팽했던 이념 대립이 결국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야, 미국 너네가 다 해쳐먹을 거야? 우리 프랑스도 자존심이 있어. 결국 민주주의 보루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라고 프랑스 드골이 미국한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극, 미국과 소련 이렇게 돼 있던 데서 미국에서 누가 튀쳐나와? 프랑스가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갈 거야 하고 떨어져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또 어때? 예, 소련 측에서도 중국이 결국 어때요? 중국이 우리도 소련으로부터 독립해 나올 거야. 왜 국경 분쟁 때문에 또 뭡니까? 그 사회주의 노선을 가지고 야, 소련 너네들은 개량주의지. 또 소련은 중국을 향해서 뭐야? 너네들은 교조주의지. 마오쩌둥 노선이 옛날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런 공산주의 이론에만 너무 철저히 하는데 변화된 사회에 순조롭게 정하지 못해. 너네는 개량주의야. 너네는 교조주의야. 하면서 말이야. 서로 이렇게 사회주의 이념 노선이 벌어지는 거야. 분쟁이 벌어지는 거야. 알겠죠? 국경 분쟁과 사회주의 노선 분쟁으로 결국은 이렇게 좌와 우 양쪽에서 초강대국 중심의 미소 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알겠어요? 결국은 뭐냐? 여러 체제로, 양극에서 다극 체제로 간다 이겁니다. 그 다극 체제의 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 제3세력의 등장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3세력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1955년에 반둥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또 AA 그룹이라고도 얘기해요. AA 그룹. AA 그룹이 뭐예요? 아시아 아프리카죠. 주로 이제 미국 진영에도 또 소련 진영에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에 끼지 않았던 중립국들이, 알겠어요? 이런 동맹을 맺어서 반식민, 예, 민족주의, 또 평화 공존 원칙 이 세 가지를 내세우고 주로 뭡니까?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중국, 그리고 인도, 유고, 그죠? 이런 나라들이 즉 아시아 아프리카 AA라고 그랬어요. AA 비동맹 신생 독립국이 제3세력을 이루게 되더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3세력이 등장하고 결국은 뭡니까? 유럽 안에서도 야, 그동안 미국을 너무 켜줬어.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유럽이 너무나 약화됐어. 그러니 우리 다시 유럽도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저 멀리 그 게르만 민족의 이동 이후에 프랑크 왕국 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예, 마셜 플랜 이후, 마셜 플랜은 미 국무장관 마셜이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죠. 서유럽 경제 부흥 정책이었잖아요.
만약에 유럽이 계속 가난하면 그리스와 터키도 공산화될 것이다. 동구권만 공산화되는 게 아니라 서유럽 전체도 공산화될지 모른다. 여기서 나온 게 도미노 이론이죠. 그래 안 그래?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옆에 도미노가 계속 쓰러지듯이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 인접한 나라도 또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도미노 이론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 그리스 터키의 공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유럽을 도와주자라고 한 게 바로 마셜 플랜이고 이 마셜 플랜 이후에 서유럽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그 가운데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 EEC가 발족되게 되고 다시 이것이 EEC 유럽 공동체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93년에 EU가 탄생에 돼서 지금의 오늘날의 화폐까지 같이 쓰고 유럽 의회를 만들고 결국 뭐냐 정치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미 어때요? 경제적으로 삐걱댑니다. 잘 사는 유럽 나라와 못 사는 유럽 나라, 그죠? 그리스같이 경제 파탄이 난 나라, 에스파냐나 이탈리아처럼 남유럽 여러 나라들은 알겠어요? 유로와 이후로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모순이나 폐단이 다시 생겨납니다. 결국 민족 모순이라든지 또 그 종교적인 갈등이라든지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유럽도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고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을 맞은 이후로 우리 독립운동 세력이 어떻게 건국 준비를 해가는지 이런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선 국외에서는 다 배운 거야,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특히 1930년대, 40년대 때의 독립운동 때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자, 국외에서는 주로 그렇죠. 이미 이제 국외의 독립운동, 무장 독립 세력도 역시 좌측과 우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과 우익이죠. 사회진영, 좌익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나름대로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제의 패망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독립진영이 이렇게 가열찬 독립투쟁을 하게 되면 또 연합국이 단결해서 지금 일본과 싸우고 있는데 언젠가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패망한 그 일본을 내쫓고 우리 조국에 어떤 새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합의를 지금 봐가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보세요. 이제 우3당이라고 그러죠. 민족주의 진영, 그러니까 우파 세계당, 한국국민당을 창설한 기구. 이 한국국민당이 언제 만들어졌었나요? 그렇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의열단 중심으로 김원복이 만들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임정 세력, 임정을 고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김구가.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바로 한국국민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독립당, 조소왕이 옛날 한국독립당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이걸 재건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데 이 삼균주로 유명한 조소왕이 결국은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청천이 조선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3당, 이 세 개가 합쳐서 이미 1940년에 해방 이전이죠. 1945년 해방이 됐는데 1940년에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 이 한국독립당이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서 임정세력이 해방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1945년 그 해에 11월 달에 귀국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 타이틀을 달지 못하고 어때요?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임시정부의 정식 여당이 바로 뭡니까? 한국독립당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 이제 국외에 있었던 사회주의 진영은 그래요. 김두봉을 중심으로 해서 김두봉, 최영건 이런 사람들이죠. 조선독립동맹. 이 조선독립동맹이 뭘 데리고 있었다고? 조선의용군을 데리고 있었고 이 조선의용군은 중국 마오쩌둥의 팔로군과 함께 1949년 뭘 치렀어? 그렇습니다. 국공내전을 치르고 국민당 정부를 타이완으로 몰아낸 그 아이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얘네들이 한동안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느냐?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군의 유격대를 끌고 있던 김일성이 어디로 갔어요? 소련으로 건너, 소련에 갔다가 결국 뭡니까? 이 김일성이 먼저 소련 붉은 여단 88연대 소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원산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북조선 공산당을 만들고 결국이 나중에 김일성이 드디어 북조선의 체제를 장악하고 인민위원회가 알겠어요? 드디어 이제 북조선을 우리가 내 손아귀에 넣었다고 했을 때 1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조선의용군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 가지고 말이야 북한을 장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 체제를 쥐락펴락한 다음에 그래서 자신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김두봉 부대를 불러들이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국공내전을 치렀던 김두봉 부대를 불러들이고 이 김두봉이 들어와서 조선신민당을 만드는데 이 조선신민당과 북조선 공산당이 뭉쳐서 뭘 만들어?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어.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북노당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북조선 노동당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느냐? 이미 우리나라에 해방되자마자 1945년에 박헌영이 194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어버렸어요. 일국가 한 당이라고 그랬죠. 한 당 원칙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소련은 코민테른에서 이미 지시가 다 내려왔어요. 야, 나라마다 말이야 개나 소나 다 공산당 만들면 안 되니까 한 나라의 공산당 하나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일국 일당 체제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이 공산당 코민테르 지시가 엄격해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조선공산당을 하지 못하고 북조선공산당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북조선 노동당이 될 테니까 너네도 조선공산당 체제를 바꿔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은 북노당, 남쪽은 남노당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국내에는 지금 사회주의 진영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이후로 다시 조선공산당이 재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진영 우파는 뭐냐? 이 우익들은 일본이 패망하자 숨죽이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친일파로 있었던 놈들이 많습니다. 친일파. 이 친일파 세력이 바로 누구였냐면 민족주의 진영 가운데 그렇죠. 김성수 계열이에요. 김성수, 송진우 주로 이 동아일보를 만든 놈들하고 방응모 같이 조선일보를 인수한 놈들 이런 놈들이 아주 극우 친일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화신백화점을 인수한 박흥식이랄지 그죠? 경성방식회사의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들인데 이 친일파 일당들이 만든 게 결국 뭐냐?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야. 줄여서. 알겠어요? 한민당. 자, 이렇게 한민당이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건국동맹이 여운형에 의해서 여운형은 뭡니까? 중도 좌파죠. 중도 좌파. 그래서 중도 좌파인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다고? 조선건국동맹을 만들더니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자마자 조선건국동맹을 다시 해체해가지고 좌우 합작 성격의 좌익과 우익이 서로 손을 잡고 조선건국준비연을 만들어. 이 남노당 계열의 박헌영이 여기에 들어와서 조선건국준비연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우익들이 대거 탈당해버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알겠어요? 그 해방 전국에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던 국내와 국외 또 좌익과 우익 이런 여러 세력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8.15 광복과 국토 분단 그랬는데 결국 뭐냐? 자, 1943년 해방되기 이전에 그죠? 1945년 해방되기 이전에 벌써 카이로 회담에서 1943년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이로죠? 여기서 뭐예요? 미국, 영국, 중국 3순회들이 모였습니다. 3국의 순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했냐? 한국의 독립을 적절한 시기에 시켜주겠다. 알겠죠?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괜히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은 결국 뭡니까? 우리 민족의 내부적 역량, 또 독립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이미 1919년 3월 1일 날 전민족적으로 거족적인 만세시위 운동을 벌였습니다. 알겠죠? 연 인원 200만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작은 나라가 그야말로 존재감도 없던 나라가 저렇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알겠죠?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고 이것이 결국 뭐냐? 이것이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인도의 독립운동, 필리핀의 독립운동 또는 이집트의 독립운동 이렇게 여러 나라의 약소민족 해방운동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국제사회가 우리를 독립시켜주는데 아주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당시 한국에 대한 독립의 약속은 곧바로 약속이 아니야. 야, 일본이 패망하면 바로 독립시켜줄게. 애트완스 즉시 곧바로 독립이 아니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일정한 절차를 in due course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일정한 절차.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일정한 절차라는 뭐야? 조건이 뭔 조건. 이 조건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독립을 시켜준단다. 새 나라가 말이야. 강대국 새 나라가 우리 조선에 대한 독립을 시켜준다. 얼마나 이 또한 기쁜 일 아니냐 하고 그냥 독립을 보장해줬다라는 사실에만 우리가 그동안 주목했었지. 사실은 뭡니까? 야, 그런데 너네들이 과연 독립을 할 주체적인 역량이 있어? 그걸 봐가지고 해줄게. 만약에 독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바로 독립시켜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족적 역량이 건국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되면 야, 애가 태어났는데 숨 쉴 능력도 없고 혼자 심장이 뛰지도 못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잖아. 그런 것처럼 조선도 해방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해방된 상황이 혼자서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 연합국이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일정 기간이야. in due course. 절차를 밟아서.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겠다고? 인큐베이터에 넣는데 그 인큐베이터가 뭐냐? 신탁 통치입니다. 우리가 좀 맡아서 너희들이 잘 자랄 때까지 해줄게. 물론 in due course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 발상은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미국이 먼저 했어.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소련이 먼저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오히려 미국이, 특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한국을 한 40년 정도는 신탁 통치해야 돼. 이거는 싸가지 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로 강제 점령을 당하고 국권을 빼앗긴 것도 35년밖에 안 되는데, 36년밖에 안 되는데, 그 뒤로 40년을 우리 민족을 신탁 통치하겠다고 아주 미국 놈들이 말해요. 우리 한국에 대한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몰상식한 태도, 특히 이제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한국의 어떤 하지 중장, 이 자식이 말이야, 한국에 대해서 전혀 무지몰각한 놈이에요. 물론 메가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알겠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역사가 굉장히 많이 꼬여버린 겁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한국 민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책 결정을 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판단 미스를 만들게 해가지고 결국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민족 동족 상전에 이런 비극을 갖게 되고, 알겠어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 이념 때문에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40년 또는 뭐 20년 이렇게 미국은 한반도를 독립시켜주지 않고 바로 독립시켜주지 않고 신탁 통치를 할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어떤 언어 속에 가둬놓았어요. in due course. 적절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너네를 독립시켜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안에 설마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살기도 35년인데 40년이나 20년을 신탁 통치로 살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 그 뒤에 1945년 결국은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 세 나라 삼국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알겠죠? 모스크바 이른바 삼상회의가 열렸는데 좋다. 이제 드디어 일본이 패망하고 드디어 한국이 독립을 맞이했으니 이 독립된 한국에 임시정부를 세워야겠는데 이 임시정부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5개년간 4개국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 두 가지 안이 결정된 거야. 그 4개국에 의해서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안이 어디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또 하나 뭐예요?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당시 점령국이었던 남쪽의 미군, 북쪽의 소련군, 점령군 사령관들이 모여서 뭘 하자고? 임시정부 구성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라.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의 결정. 이게 시험에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예상의 결정사항이 뭐냐? 또는 모스크바 삼국 예상의 결정사항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이후에 나타난 결과로서 타당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줬어요. 미소가 분할 점령했습니다.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먼저 이미 8월 9일부터 진격해 들어와가지고 8월 24일이 되면은 거의 북한 전역에 전력 배치를 다 완수합니다. 일본군을 다 축멸하고 일본군을 완전 무장해 시켜버리고 소련군이 완전히 그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꼭두가시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김일성이란 말이야. 소련의 그 당시 김일성 나이가 37살인가 그래요. 아주 젊은 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이 이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뒤늦게 9월 6일 날 인천에 들어오고 9월 8일 날 서울에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소련은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가 일본 억압으로부터 조선 민중을 해방시켜주러 왔다. 해방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뿌린 삐라라든지 또 그 당시에 소련 사령관이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은 해방자로서 확실한 그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남쪽이 뒤늦게 들어온 일본은 말이에요. 피해의식이 컸나 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하지 중장 이런 놈들의 그 포고령을 보면 포고령이야 자체가. 포고령을 보면은 우리는 일본을 대신해서 조선을 접수하러 왔다 이거. 점령군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 바로 일장기가 놓여있던 거기에 다시 뭐예요? 성조기를 다시 올리고 그냥 점령군 행사를 합니다. 이들이 인천에 왔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환영 인파들이 가서 막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그러니까 발포를 했어요. 두려움했던 미국이 혹시 우리가 시위나 폭동을 할까봐 총을 쏴버린가. 그래도 사상자가 생겨서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아주 포고령을 내려서 만약에 우리 미국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중 발표를 하고 하겠다. 절대적으로 명령에 따르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위압적이고 점령군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동안 식민지 지배에 참여했던 친일파들은 그대로 옛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근무를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미국과 누가
예, 친일파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죠? 예, 소련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을 두려워했던 미국이 남한에 있던 사회주의 세력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남쪽 안에서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죠. 그죠? 그러던 차에 이승만이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이미 김성수 또 누굽니까?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한민당을 만들어서 이 한민당이 그죠? 이승만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은 또 어때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승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들이 이제 친일파계 우익들과 손을 잡고 알겠어요? 드디어 이제 살 길을 찾습니다. 야, 우리가 일본 놈들 밑에 빌붙어서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니까 우리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를 살려주는 수호천사가 누구야?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죠? 하버드를 지나서 알겠죠? 뭡니까? 워싱턴 대학에서 대학을 다니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지내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까지 밟은 이 박사가 드디어 온다네 하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환장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이 박사는 그 당시에 좌우 할 것 없이 최고 민족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동영상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 아마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제 패망 직전에 왜 이승만이가 이렇게 인기인으로 부상했냐 하면은 그런 지금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경력이 화려하잖아. 스펙이 워낙 좋습니다. 미국 박사, 부인은 또 뭐야? 눈이 파란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얼마나 신선합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하얀 한복을 입고 눈이 파란 백발이 성성처럼 나타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 미국이 저렇게 환영해 하지 중장이 차를 보내줘 뭐예요? 일본에 있던 메가더가 비행기까지 보내줘 해가지고 엄청난 환대를 합니다. 메가더가 추천하고 하지가 밀어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당시 일약 영웅이 되죠. 이미 영웅이 되기 이전에 이승만은 VOA, Voice of America라는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좀 있으면 일본이 항복할 것입니다. 항복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해줘. 이런 방송을 해야 됩니다. 반일 방송을.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천사의 목소리. 알겠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명도가 상승하고 우파가 거의 모든 우파들이 이승만 밑으로 결집하게 돼요. 알겠죠? 미 군정의 지원, 하지 중장과 함께 결국 뭐냐? 국내에 자기 세력을 갖지 못. 박근영은 탄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있잖아요. 여운형은 좌우 합작 세력이 있죠. 그래서 이 여운형이나 박근영보다도 오히려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미국에서 온 이승만이 훨씬 더 지지도도 높고 우익들의 결집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뒤에. 알겠어요? 그래서 1945년 10월 16일 귀국했는데 먼저 이승만이 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아주 불행한 김구가 들어옵니다. 김구는 어땠어요? 김구는 미국과 한국 강복군을 1940년에 만들었죠. 지청천 김구가 한국 강복군을 만들고, 그죠? 이범석 지청천으로 하여금 미국 OSS하고 손잡고 비행대대까지 편성해서 어때요? 그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군을 습격해라. 낙하산 부대를 줄 테니까 가서 특수군을 끌고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주요 관공서를 파견하고 일본 놈들을 암살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게 D-Day가 언제냐? 9월 달이란 말이야. 근데 일본이 언제 항복해버렸어요? 8월 15일 날 미리 항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죠. 프랑스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친독 비시 정권이 있었는데 이 비시 정권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가 바로 드골 대통령이죠. 이 드골이 결국은 레지스탕스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하고 함께 프랑스를 탈환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발언권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독일로부터 해방된 프랑스가 프랑스 임시정부가 발언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독일로부터 프랑스 파리를 탈환할 때 거기에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우리 손으로 되찾았어라고는 발언권을 갖게 되는데 이 김구는 말이야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임시정부가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죠? 태평양 전쟁이 딱 발발하자 어때요?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명의로 대1, 대독 선전포고를 해. 그래서 우리도 연합국이다 하고 발언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해야 발언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국의 지원단을 해봐야 많지 않아. 많아봐야 한 20명인가 20명인가 보냈어요. 알겠죠? 간첩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OSS 미국 전략정보처죠. 이게 이제 미국 CIA 전신인데 거기에 우리 광복군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미국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결국 원자폭탄 이거 하나 때문에 일본이 미리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주석카카 드디어 일본이 항복했답니다. 일본 항복 방송이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그 방송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해야 될 김구가 말이야. 땅을 치며 통곡을 하더래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 하면서 말이야. 우리 손으로 조국을 해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네들이 미리 해방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연합국 미국과 소련이 각각 진주할 것이고 결국 이것이 남북 분단과 함께 영구 분단과 함께 남북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될 것이다 라는 김구가 예한 예언이 딱 맞았습니다. 1949년 6월 달에 김구가 죽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김구는 귀국 한데에 임시정부를 미 군정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야, 임시정 간판 내려. 개별적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김구하고 김규식이 들어옵니다. 예, 김구 주석과 부주석 김규식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 이제 1938년 좌익이었지만은 어땠어요? 결국은 한국 강북군에 편입됐던 누구야? 김원봉 같은 경우는 비행기 좌석이 없어가지고 못 타. 그래가지고 같이 못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열렬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 민족 그 독립운동 항일투쟁의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뭐 양세봉이라든지 김은봉이라든지 또는 뭐 김자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누굽니까? 이 양세봉이는 저쪽으로 가버리고 김은봉이 들어와서도 이렇게 괄시를 받은 이유는 뭐냐? 들어오는 순서가 늦었어요. 서열이 밀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미 이승만이 그냥 다 판을 치르고 있고 이승만한테 다 넘어가 버린 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빛을 발해버리죠.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칼바람 맞으면서 독립군으로서 활동하고 그죠? 수많은 열혈 투사들을 키워내서 일본 침략자들을 응징했던 그런 의열단의 김원봉이랄지 또는 그 한인 애국단의 김구랄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 독립투쟁 세력들은 완전히 개털돼 버리고 말이죠. 그냥 칵테일 파티나 하고 말이에요. 리셉션에 참가하고 와인이나 처먹으면서 알겠어요?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던 그런 그 이승만은 호의 오시고고 미국의 지원으로 친일파의 그 자금 원조로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그 세력 헤게모니를 잡게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쭉 돼 있습니다. 남한은 뭐냐?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 미군이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북한은 어땠느냐? 소련이 직접 통치하지 않아요. 인민위원회를 김일성한테 맡겨. 알겠죠? 그래서 간접 통치를 해. 김일성도 처음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가 하지 않고 누구로 했냐면 조만식을 세웠다가 결국 대중들이 이제 신뢰를 하게 되니까 조만식을 잘라버리고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이렇게 북한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야금야금 밑바닥부터 세력을 장악하는데 남쪽은 뭐예요? 미군이 위에서 찍어 누릅니다. 어떻게 찍어 눌러? 일본과 알겠어요? 친일파들은 지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대신에 무장투쟁 세력이나 사회주의 세력은 쥐잡듯이 잡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쪽에 알겠어요?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그런 입김이 작용해서 파행적인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거야. 알겠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좌우익 세력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고자 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뭐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런 노래인데 어른님 번님이 바로 뭐예요? 광복에 헌신했던 광복을 지향했던 해방을 갈구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야. 누가 어떤 세상이 돼버렸어요? 친일파와 친미주의자와 알겠죠? 외교론에 의거해서 그 기대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하고 그런 놈들이 완전히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배제되고 친일파나 그죠? 만주 군관학교에 있던 놈들이나 이런 놈들이 그냥 다시 또 노독술 같은 그 악질 경찰 출신 이런 놈들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 미군에 대한 반란 및 재산 피해 행위를 금지하고 포고령을 내렸죠. 그 다음에 인천에 나온 환영 인파한테 발표해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해서 9월 8일 얘기예요. 메가더 포고령이 내려져서 점령군으로서 위세를 부리려고 하더라. 건국준비위원회 누가 만든 거죠? 여운형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죠. 이걸 해체하고 친일파를 등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을 반공 세력을 등용하고 결국 친일 극우 인사들을 중용했죠. 중용. 그래서 사법, 군사, 행정, 입법 관료 등 거의 대부분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친일파들을 다 씁니다. 알겠어요?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친일파들이 그래도 일제시대 일본 놈들 밑에서 행정 경험이 많아, 관료로서 경험이 많아. 그죠?
북한은 뭐냐?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준비했던 조만식을 해체시켜버리고, 그죠? 그러나 이제 조만식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혔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민족주의자와, 이게 조만식이야, 공산주의자로 구성된 인민회를 조직했었는데,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1945년 10월 달에 만들어지고, 이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친일파를 숙청하고, 이때 토지개혁을 단행, 사실상 사회주의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민족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이 북조선 노동당을 이게 북노당이라고 그랬죠, 아까. 1940년 7월 달에 조직하고, 드디어 조만식을 숙청하고, 우파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더라. 아직 나라를 세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체제 정비를 다 하고, 국가를 세울 준비를 다 마쳤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만 눈치만 보는 거야. 너희들이 먼저 만들어. 명분은 이렇게 싫어. 너희들이 만들면 우리가 그때 만들 거야. 결국 어때?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자 9월 9일 날 우리보다 한 발 늦게 만들어서 정부를 세워서 너네 때문에 분단이 됐으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덤태기를 쓰게 된 겁니다. 결국.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분단이 되어가는 과정, 또 정부가 수립되어가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